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일장입니다. 현재 시간 5시 16분 정도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의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황에서의 지금 보면 오늘 상당히 강한 반등이 있었거든요.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어떤 상승, 추세적 상승이란 말보다 일단은 하락 중에 강한 반등 정도를 일단 표현을 하고,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될지 하나, 둘,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 이야기 전에 한 2012년 정도쯤에 영국 드라마에서 허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저도 당시에 영국에서 살았었는데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인기 있었고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허슬이라는 드라마의 어떤 주제는 뭐냐면, 사기꾼들이 이제 부자들을 이제 하나씩 사기치는 이런 과정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여튼 재미있게 마치 마치 홍길동처럼 뭐 부자들, 나쁜 짓 한 부자들을 이렇게 마치 심판하듯이 하는 뭐 이런 모습도 좀 나오는데요.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떤 느낌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한국 영화 중에 꾼이란 영화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 현빈이죠? 현민인가? 제 이름 생각 안 나네. 현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사기꾼들의 이야기인데, 사기꾼들만 골라서 사기를 치는 어떤 그런 컨셉의 이런 영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반전의 반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렇게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영화 이 꾼이란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현빈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으로 변한다라는 어떤 요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금융시장이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금융시장이 사람들은 안전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니 마치 비트코인도 역시 안전한 것처럼 광고하는 거를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증권방송에서도 일부 증권방송은 좀 됐죠. 그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죠.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으로 변한다라는 건데,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요 의심과 요 확신의 요 경계가 상당히 저는 얇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고 만약에 증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면 흔히 우리는 이 은행이라는 쪽에 무언가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이제 넣으면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지점별이죠.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쓰죠.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원금을 이제 보장해 주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만 그냥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은행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꽤 오랫동안 학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 한번 해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증권사는 그러면은 불안전한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의심이 확신으로 가는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과 좀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가 있겠죠. 증권사가 있으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려볼게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 증권사에서 무언가를 이제 사겠죠. 그러니까 흔히 이것을 우리는 판매회사라고 하잖아요. 판매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증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펀드를 판다라고 하면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탁 이렇게까지 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고객의 돈이 증권사로 가서 증권사에서 무언가를 삽니다. 이 판매회사에서 무언가를 어떤 뭐 A라는 펀드를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이 펀드를 만든 어떤 운용사 A라는 운용사가 만든 A라는 펀드를 증권사에서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회사라고 하는데 이러면 증권사에서는 판매된 거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받죠. 그죠? 뭐 펀드 수수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수수료가 받고 그럼 그 고객의 돈은 어디로 가느냐? 고객의 돈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 수탁사 쪽으로. 그래서 이 수탁사 쪽에서 안전하게 이제 보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관. 그리고 요 상방에는 서로 이제 뭐 지시를 하고 감시를 하는 어떤 이런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증권사에서 보통 어떤 상품을 팔 때 원금 보장이 아니고 원본을 원금 보장 이렇게 추구형이라고 하죠. 저도 지금 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요. 추구형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은 아니지만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원금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고객이 은행을 가서 돈을 맡깁니다. 그죠? 근데 이 돈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제 사실 은행도 판매회사 역할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은행에서 이 고객의 돈이 은행에서 이제 어떤 판매회사의 역할하는 운용사의 역할도 있고 뭐 수탁사 역할도 다 있긴 하지만 똑같이 증권회사랑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은행은 아주 특이하게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을 해줍니다. 고객의 돈을 바로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돈이 들어왔을 때 수탁사라는 곳에서 고객의 돈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있거든요. 제가 약간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고객의 돈이 은행으로 가서 안전하게 있으려면 은행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 안에서 있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대출이나 이런 과정 안에서 어떤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돈을 그러니까 은행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탁사라는 곳에 돈을 맡겨놓는 거거든요. 수탁사. 그래서 운용사라는 곳이
얘네들한테 지시를 하죠. 돈을 어디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건데 은행은 이런 구조에다가 플러스 대출이란 것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내 돈이 안전하게 어디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증권사가 망해도 내 돈은 수탁사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 가격만 움직이는 것이고 내 돈은 이 수탁사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인데 은행이란 곳은 수탁사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돈을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망해버리면 당연히 뭐 나라에서 어떤 뭐 보장도 해주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줘라라고 법으로 정해진 이유는 은행이 안전해서가 아니고 은행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해주라는 걸로 법으로 아예 딱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주변이 너무 없지만 한번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과 증권회사가 있다면 이 은행이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은행이 불안하다라는 이거 그죠? 내가 빌려준 돈이 남들한테 대출로 넘어가는데 이 대출이 100%다 해소되진 않거든요. 보통. 그쵸? 보통 뭐 3% 많으면 3%까지도 그죠? 손실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불안전하다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한 거죠. 5천만 원까지는 법으로 보장해 주라.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불안전하다라는 어떤 이 의심을 그 법으로서 어떤 해소를 시켜주니까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증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사실 더 위험한데 거꾸로 의심을 해소시켜주니 확신으로 차버려서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는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증권사는 그것을 해소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투자는 투자자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운용사와 수탁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사실 더 안전한 거예요. 증권사는 망해도 고객의 돈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은행이 망하면 고객의 돈은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보면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서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의심해 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부모님 세대부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랬죠. 학교에서 새마을금고에 저축하는 그 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 몰랐다. 어떤 그 순수함들 있잖아요. 순수함들이 변명으로 받아지지 않아요. 받아지지 않고 그래서 은행을 지금 하나의 예로만 들었지만 이런 예는 사실 너무 많아요. 은행이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 학습으로 인해서 은행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거꾸로 마케팅을 통해서 완전 바꿔놓은 사례거든요. 요런 것이 지금 비트코인과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오늘 첫 거래가 됐죠. 근데 이 미국의 상품 시장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논외로 하고 안전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을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비트코인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국내에는 금융위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우리 한국은 절대 안 된다. 상품 시장도 비트코인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아예 좀 못을 박는 듯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인지 몰라도
아까 한 점심 언저리였나요? 그때부터 기관 쪽에서의 코스닥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서는 시세가 또 하락했고, 비트코인이 오늘 종가가 1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어, 비트코인 쪽에서의 어떤 그 실망 매물이 또 코스닥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게 또 하나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말 쉬었다고 말을 더 못하게 되어버렸네요. 제가 말 주변이 없는데도 계속 말을 하루 종일 안 하고 있다 보니 말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는데요. 파생상품, 파생상품 규모가 왜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냐, 파생상품들이.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2010년, 2011년인가요? 요 당시 때 파생상품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 때가 그 이명박 그 대통령 때였었는데, 요 당시 때가 가장 활발했어요. 상품 시장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마 한 10위권 살짝 아래로 내려온 걸로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요. 이 파생 상품이란 거는 위아래로 상당히 무섭게 움직이는 종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우리의 주식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 가정하고 주식을 하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파생 상품은 아래로 떨어지는 곳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맨 처음에 허슬이란 영화, 드라마, 그리고 한국에서 꾼이란 드라마,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미국에서의 파생 시장에서 어떤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됐다라는 것은, 이것을 한번 이제 이것을 의심을 해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오해하게끔 마케팅이 들어간 것이지, 진짜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진짜 꾼들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장악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악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뭐 음모론적인 느낌도 나긴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꾼들의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돈 가지고 노는 그 세계에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이런 꾼들과 일반 개인 투자자, 이 상대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어떤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는 미국의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아마 어떤 그 기준이 될 거라고 좀 느껴지고, 여지껏 거품으로 올라왔던, 사실 거품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몇백 배가 올랐다라는 거,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기억이 나냐면, 제가 4년 전인가요? 뭐 5년 전인가 비트코인이 10만 원대였을 거거든요. 10만 원대. 이거에 대해서 한참 좀 많이 그 찾아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장이 거의 초기였었기 때문에 전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이런 화폐가 진짜 될까? 근데 안 되겠죠. 화폐라는 것은 단순 그 무언가를 그 주고받는 용도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지금의 환율이란 것은, 그죠? 화폐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이 좀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이때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 그죠? 기권. 이것은 아직 너무, 제가 그때 이 비트코인을 10만 원대, 하지만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공부할 때 지인들한테는 그랬어요. 이거 10만 원대 남는 돈 있으면 사서 몇 년 그냥 묵혀둬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런 게 지금 뭐 아쉽거나 이렇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비트코인을 포기했던 이유는 이 당시 때에 비트코인을 사업으로 하는 사기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사기꾼들. 이게 뭐냐면, 마치 예전에 폰지 사기처럼
폰지 사기라고 하면 그거죠. 그 맨 나중에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이 사람한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금융 피라미드. 이것을 국내에서도 2012, 3년 정도부터 스타트하는 그 후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투자라는 권위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가 국내에서는 자리 잡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꾼들이 붙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는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지금 미국의 꾼들이 이제 미국의 꾼들의 모임 그 세계로 비트코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코스닥과 비트코인의 거래 어떤 대금이 비슷할 정도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비트코인이 첫 거래된 날로 한국에서는 아마 거래가 안 될 겁니다. 당분간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마치 폰지 사기에 비유하면서 비트코인을 안 할 것이다. 법무부는 아예 이거 지금 벌써 제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조율하는 단계일 것인데요. 아마 그쪽에 어떤 비트코인의 실망 매물이 코스닥으로 온 것이 아니냐. 오늘의 어떤 코스닥의 반등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코스닥의 상승을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상당히 사고 싶게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분석을 다시 해야겠죠. 선입견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못한 게 있는데, 파생의 규모가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높냐. 특히 2010년도에서 12년도가 세계에서 1위였었거든요. 파생의 규모가. 왜 이렇게 높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요 내용을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자면, 이런 투기판들, 파생 상품은 투기 시장입니다. 예, 투기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결국엔 그 나라의 어떤 빈약한 복지가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 빈약한 복지가 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가장 많이 손실을 많이 입는 분들의 연령대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때예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거나 겨우 모아둔 돈. 근데 그 모아둔 돈이 은퇴를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랄 때. 근데 이런 금융 상품에서 위험하다라는 어떤 의심을 어떤 선전이든 마케팅이든 해소를 함으로써 어떤 확신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꾼의 세계로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차라리 돈을 벌려면 개인과 반대로 가라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복지가 어떤 위험한 투기를 부른다라는 저의 이야기는, 이것은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적거나 진입의 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곡되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빈약한 복지에서 빈약한 복지와 만났을 때 저는 사람들의 심리가 투기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이고, 그것에서 한몫하는 금융시장의 어떤 컨설팅하는 사람들, 일부 극소수들이 만드는 상품들, 보통 금융상품들은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상당히 저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금융 상품들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냐면 아주 기분 좋게 고객들이 돈을 잃게 만들어집니다. 구조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분 좋게 돈을 잃습니다. 이 금융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겹겠지만 마지막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전문가들 어떤 그 꾼의 영역에 왔다. 제가 자꾸 꾼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은퇴 관련한 어떤 노후가 불안하다고 투기로 가는 것은 이것은 더욱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금융 상품들을 의심해보자. 의심 한번 해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의심해보자라는 거. 우리가 학습받았던 은행이 안전한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주식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잘 모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오늘 보면 일단은 코스피 지수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크게 본 거잖아요. 한 1년치 정도 이 정도로 볼게요. 한 2월 달부터 해서 한 10개월 정도를 보면 어때요? 오늘의 상승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죠?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코스닥도 하락 중에 한 번의 반등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거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코스닥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래 대금도 많지 않아요. 코스피도 오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작은 거래량, 이 작은 거래량, 작은 거래 대금,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2% 코스닥에서 2%가 넘게 2.7% 정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완전히 이상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불안전해 보이고 이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이런 시장은. 그리고 누계를 한번 볼까요? 누계를 보면 일단은 거래소를 한번 먼저 보면 아직도 빨간색, 외국인은 추세는 하향하고 있죠. 이것이 돌아나가지 않는 이상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같이 반등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어때요? 외국인들도 일정 부분에 지금 좀 멎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멎어 있는 이 느낌을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야지 됩니다. 코스닥 역시도. 근데 기관은 조금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전체적인 어떤 하루하루의 일일 거래량,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하루의 일일 거래로만 봐더라도 오늘의 상승은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누계로 보더라도 아직은, 그러니까 둘 다 아직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시장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하에 한번 지수를 한번 다시 보면 잠시만요. 보면 그래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레파토리가 아니고 시나리오는 세워놔야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 말씀드리는 팔로우 스루 데이라는 것, 이 날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것을 팔로스루데이라는 것은 하락하던 종목이 한 번에 탁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이때를 추세 전환의 어떤 기준점으로 일단 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진짜가 되려면 한 4일에서 한 7일 사이 때 시간이 지나서 아주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때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날이고 이것이 추세가 전환된 첫 번째로 인식하는 날이거든요. 만약에 오늘이 요 날이었다면 시간이 지나야 돼요. 4일에서 7일 사이에 이 4일과 7일이란 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통계에서 4일에서 7일 사이에 요 날을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하는데 팔로우 스루 데이가 탁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은 1주 정도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로써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시장이 하던 종목이 상승하려면, 그쵸? 한번 올라갈 때 이건 모른다고 그랬죠? 진짜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 건지. 왜냐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올라갈 놈이라면 올라갔다가 들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긴다는 거죠.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보통 많고, 요런 날 혹은 여기 전고점을 깨는 요런 날에 보통 팔로스루 데이가 나옵니다. 팔로스루 데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날을 추세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날이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이날이라면 며칠 지나서 이런 과정들을 확인하고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는 거래량도 많습니다. 보통 거래량도 많고 전일보다 거래량도 많고, 그 다음에 주가는 1% 이상 1.5 이상이면 더 좋고요. 1% 이상, 최소 1% 이상은 지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팔로스루 데이가 나오는지를 기다렸다가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거.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을 저는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누가 이 말을 맨 처음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20일 이평선이 뭐 생명선이다, 무슨 선 수급선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야기는 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같은데, 상승할 때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 뭐 안전한 것처럼 혹은 이런 게 좋은 종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트레이딩 자체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은 상승에서의 트레이딩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하락에서만 일단 먼저 말씀드려 보면, 일단 아무거나 한번 눌러 보면 하락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종목이 신라젠 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셀트리온으로 해볼게요. 셀트리온, 여기 보면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5일 이평선 지우고 20일만 한번 깔아서 볼게요. 20일 정도를 깔아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보면 이 파란색이 20일인데요. 요 구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보기 좋네요. 이 하락하던 그 주가가 상승할 때 이 보통 20일 정도를 이제 딱 타고 가거든요. 이렇게 요때부터는 이제 뭐 매수도 뭐 나쁘지 않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20일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면,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 20일 이동평균선에까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보통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양봉들로 인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상승은 여기를 보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딱 지지가 잡히고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는 올라오고 나서 이제 지지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는 실패한 거고 여기는 성공한 건데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통계적으로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공매도하는 외국인들의 그 통계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공매도를 만약에 여기서 빵 쳤다라고 해볼게요. 했을 때 주가가 쭉 빠지다가 보통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는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2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반등할 때 보통 매도를 합니다. 그 청산을 합니다. 공매도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던 종목이 반전이 되려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여긴 지지가 테스트 실패한 거고 다시 돌파 지지하고 가야 돼요. 이런 구간이 나와야지 이제 안전하게 상승권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종목들이 쭉 모인 게 뭔가요? 이 모인 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코스닥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업종, 코스닥 업종 지수들 이런 것들에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20일 이동평균선, 그죠? 이 종목들의 평균값이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에서도 같은 20일 이동평균선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지수 역시도 볼게요. 지수 역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구나를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하락했던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이번에는 돌파 성공, 그 다음에 눌렸다가 지지받고 가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쵸? 보통 팔로우스루 데이는 요런 원절에서 나오고, 요 원저리 때 보통 대장주들을 매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요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팔로우스루 데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드려 볼게요. 추세가 전환되는, 추세 전환의 어떤 그 날이 있고, 이 추세 전환되는 날 매수는 하지 않고요. 추세 전환을 만약에 여기로 본다면 이때는 매수가 되지 않고, 이 돌파하는 요 시기 때 보통 20일 정도 혹은 팔로우스루 데이가 나오는 정도, 20일 혹은 팔로우스루 데이가 나오는 정도의 1차 매수를 할 때가 있고, 돌파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지지 성공, 두 번째 다시 상승할 때 요때가 2차 매수, 반등 성공, 지지 성공할 때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을 깰 때 3차 돌파 매수, 돌파할 때 매수한다는 것이죠. 보통 지수에서도 이런 정도의 호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종목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신호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승을 할 때 팔로우스루 데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자꾸 틀리네요. 이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20일 이동평균선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보통 기준선,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기준선과도 맥을 좀 같이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요 구간, 요런 구간이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말하는 어떠한 그런 어떤 상승 3파가 맞을 때도 있고, 그쵸? 그래서 비슷한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로 했을 때 바닥에서 잡고 한 382 정도로 찍고 이렇게 가는 요 구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좀 기다려 보자라는 거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여기에서 20일 이평선을 뚫었죠. 뚫고, 그쵸? 여기서 팔로우스루데이가 나왔고, 여기 눌리고 지지가 성공된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급락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급락을 보통
한 일주일 안에 바로 회복하면 이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매수, 또 여기서 또 매수. 그러니까 지수에서도 매수 타이밍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 지수라는 것은 종목들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올리는 종목들, 이 대장주들과 같은 타이밍이 나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쓴 거면 한번 보는 거죠.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 언저리에서 팔로우 스루 데이 혹은 20일 이평선을 혹은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지지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오겠죠. 그때가 매수하기 좋은 날이라는 거고, 아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작은 거래량만으로도 2.7%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 물량 자체가 그렇게 진지한 물량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오늘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파종합에서 시간대별로 좀 보면, 코스닥을 보면 1분 말고 10분 정도 요때였던 것 같아요. 한 투신 요때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점심 이때 맞네요. 점심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 기간 합계가 보면 이 12시 요 언저리 때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 시간대가 잠시만요. 이 시간대가 잠시만요. 예, 요 시간대부터 하여튼 요렇게 좀 변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불확실한 건 말씀 안 드리려고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런 수급과 시황이 그렇게 저는 썩 기뻐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만약에 이것이 여기가 시작점으로 돼서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 언저리 때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실적이 성장하는 쪽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성장하는 쪽에 돈이 몰리는 거니까요. 그 당연한 거겠죠. 돈을 못 버는 회사 쪽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듯이, 그렇죠? 성장성이 열려 있는 곳에 계속 그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쪽은 제가 여러 번 동영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는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일단은 그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IT를 그냥 통틀어서 해볼게요. 반도체 IT,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 뭐 OLED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이 가장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한 이쪽이라고 하면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그쵸? 여행, 레저 이런 쪽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주까지 포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미디어, 통신, 컨텐츠 쪽, 요쪽 미디어 방송 통신, 방송 컨텐츠 쪽, 요쪽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딱 한 5개 정도가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거의 현재로서는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회원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걸 그냥 IT 쪽 전기전자라고 해볼게요. 전기전자에는 OLED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쵸, 이런 쪽 그 IT 쪽 반도체 쪽 다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헬스케어라고만 해볼게요. 제약바이오 쪽을 다 포함하는 신약도,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했던 종목이
그 파마 리서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회사 좋은 회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회사는 시젠이라는 회사도 참 좋아하고 근데 시젠이 저는 2018년도 이건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젠은 2018년도부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회사로 변신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 이거 시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날을 잡아서 해드릴게요. 근데 시젠은 지금 자리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고 이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거를 매수로 지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자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 지금 시장이 돌아 나갈 때라면 몰라도 혹은 이것을 한 3년 3년 정도라는 말은 좀 너무 심하고요. 한 적어도 한 2년 정도 분할 매수 뭐 적립식 매수 정도 할 사람은 지금 이 밑에 자리에서 사는 건 뭐 나쁘지 않지만 그냥 주식하듯이 스윙 매매 한 마디씩 먹는 매매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금호타이어도 그랬죠. 제가 이 금호타이어를 기다렸다가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언저리 사자라고 했었는데 벌써 매수했던 사람들은 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길게 보면 좀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게임주 꼭 봐야 된다. 게임주가 성장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게임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다 알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중국 관련한 것들이 많죠. 이쪽이 볼 게 많아요. 여행 레저 쪽, 카지노까지 뭐 포함할 수도 있겠죠.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까지는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그 포트폴리오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하나 정도를 포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포함한다면 미디어 컨텐츠 쪽 혹은 방송통신 쪽을 하나를 더 넣는 걸로 아마 저희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완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 정도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5G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요. 5G 쪽에 나온 최근에 어떤 리포트들의 동향을 보면 사실 다 기대감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기대감 이야기. 근데 5G가 정말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아직 그 정도의 설비가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G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평창에서 시작으로 뭔가 쫙 될 것 같지만 사실 평창에서 5G만 한번 시범 정도 하고 또 한동안 내리막을 걷다가 2019년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5G가. 그래서 이쪽의 미디어 통신 쪽을 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컨텐츠 쪽입니다. 그러니까 CJ ENM이 대표적이 될 수 있겠죠. CJ ENM이 사실 대장주격이잖아요. 현재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컨텐츠 쪽이 괜찮은 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오늘 한번 볼게요. 그 주간 차트로 ETF로 한번 바이오 쪽 한번 볼게요. 바이오 쪽도 사실은 조금 반등을 좀 모색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주간 차트입니다. 헬스케어도 비슷한 모습. 화학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화학은 지금 이게 변동이 모여지는 구간입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구간이에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하향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있고 한류 쪽도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주간 차트상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방송통신 쪽도 올라가는 자리, 화장품도 이 구간을 깨고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여행 레저도 마찬가지 좋고, 생활 필수품도 좋고, 증권은 저는 매매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증권주들은.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정도가 대표적인 종목인 ET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큰 그림으로 오늘 시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단 꾼들이 모였다라는 거, 꾼들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항상 의심하자.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속초에 계시는 저희 그 병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희 회원분께서 은행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상품을 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이렇게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 대부분이 ETF였거든요. 그죠? 그때 날짜로 보면 거의 꼭지였습니다. 항상 꼭지. 그래서 금융상품은 항상 의심하자라는 거. 그리고 오늘의 반등은 그냥 반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것의 반등이 진짜인지 추세가 진짜 전환되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팔로스루 데이를 기다리든지 20일 이평선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고, 극복이 된다면 우리가 담아야 될 업종은 전기전자, 게임주,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미디어 통신 컨텐츠 쪽, 그리고 중국 쪽, 만약에 플러스 알파 하나 한다면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받는 쪽, 요 정도로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아마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근데 오늘의 한 번의 반등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매수에 손이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한번 추세를 좀 보겠습니다. 보고 좀 더 무겁게 좀 시장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